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19. 정보전의 시작 영국은행의 동태를 파악하라. 보이지 않는 총성. 김종영은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완벽한 설득은 아니었다. 하지만 GKI에서 배운 대로 그는 상대의 가장 견고한 방어선의 균열을 내는 데 성공했다. 국가는 합리적일 것이라는 드러켄밀러의 믿음에 인간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의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펀드 전체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베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확신을 냉혹한 데이터와 정보로 증명해야 했다. GKI에서 김종영은 정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는 인트라넷 접속 권한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조지 소로스였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진공청소기의 중심에 있었다. 정보가 필요해. 종영은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퀀텀 펀드의 정보 분석팀 전체를 비상 소집했다. 아침 회의에 들어왔던 임원급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펀드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지 소로스의 부름에 긴장한 채 집무실로 모여들었다. 종영은 그들 앞에서 GKI 위박 팀장이 찢어버린 기획서를 떠올렸다. 그 기획서의 논리는 데이터에 기반했다. 그는 지금 그 데이터가 필요했다. 지금부터 내 질문에 즉시 답해주게. 종영은 조지 소로스의 억양을 흉내내며 김종영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첫째, 독일 분데스방크 슐레징거 총재의 공식 발언은 이미 알고 있네. 금리 인하 없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의 비공식 발언이야. 그가 지난 48시간 동안 만난 모든 정치인, 모든 은행가, 심지어 그의 운전기사에게라도 흘린 말이 있다면 전부 가져와. 둘째, 런던, 영국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위동태. 그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들이 다른 중앙은행들과 스와프 라인을 열었나? 그렇다면 규모는 어느 나라와 열었지? 그의 질문은 GKI 위 신입 사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GKI에서 상사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저 말이 진짜일까? 를 고민하던 김종영의 눈치에서 나온 것이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종영은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숨겼다. 파운드와 환율은 아직 ERM 밴드 하한선 마이너스 6%에 도달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고 확신하네. 분석팀장 격인 한 남자가 안경을 고쳐 쓰며 반문했다. 보스, 하지만 공식적인 개입 기록은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정보인 걸세. 종영이 소로스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여유 있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물밑에서는 파운드화가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필사적일 거야. 그들은 영국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아. 자신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대형 상업은행들을 통해서 마치 일반적인 시장 거래인 것처럼 위장의 파운드화를 사들이고 있을 거라고. 그것은 김종영의 GKI 경험에서 나온 추론이었다. 박 팀장은 공개적으로는 종영을 무시했지만 뒤에서는 인사팀에 전화해 저런 애를 왜 뽑았냐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겉과 속이 달랐다.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겉으로는 투기꾼들은 불탈 것이라며 여유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이미 방어에 나서고 있을 것이다. 런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 골드만삭스, JP 모건, 바클레이즈 그들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평소와 다른 파운드화 매수 주문이 감지되는지 확인해.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영국은행의 그림자가 보이는지. 당장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정보 분석팀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무실에 전화가 불통이 나기 시작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뉴욕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시장에서 총알, 돈이 오가기 전에 정보가 먼저 오가는 보이지 않는 총성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러켄밀러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종영은 수십 장의 텔렉스 메시지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조지, 이사회 멤버들이 당신의 계획을 듣고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이거나 보게. 스탠리. 종영이 텔렉스 메시지 한 장을 그에게 툭 던졌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 정보원에게서 방금 도착한 가장 내밀한 정보였다. 슐레징거 총재. 어젯밤 독일 재무장관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 대영 제국이 ERM을 탈퇴하든 말든 나는 단 1페니의 인플레이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아. 드러켄밀러의 얼굴이 굳었다. 종영은 두 번째 보고서를 던졌다. 그리고 이건 런던. 자네 말이 맞았어. 그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지. 그리고 이미 찍어내고 있어. 뭐라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을 통해 출처 불명의 파운드화 매수 주문이 5억 파운드 이상 감지됐네. 영국 은행이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서 비밀리에 5억 파운드, 당시 약 10억 달러를 쓴 거야. 드러켄밀러는 두 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전율했다. 하나는 독일은 절대 돕지 않는다는 확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은 이미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종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네. 스탠리. 우리가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방어에 나섰어. 이건 그들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 보이지 않는 총성. 그 첫 번째 총성은 퀀텀 펀드가 아니라 이미 겁에 질린 영국은행이 먼저 쏜 것이었다. 20. 시장의 첫 번째 파동. 파운드화가 미세하게 흔들리다. 드러켄밀러의 확신. 정보전은 끝났다. 이제 실전이었다. 드러켄밀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펀드 전체라는 규모에는 여전히 공포를 느꼈지만 싸움의 본질이 영국의 자존심이며 그들이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까요, 보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펀드 매니저 특유의 냉철함이 돌아와 있었다.
펀드 전체를 걸기엔 아직 시장의 저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아. 종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동을 일으킬 걸세. 그는 GKI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다. 거대한 파도는 작은 물결에서 시작된다. 모든 트레이더에게 명령하게 지금 이 순간부로 10억 파운드를 시장에 공매도로 투입하네. 10억 파운드, 펀드 전체 규모 100억 달러 이상에 비하면 1할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그것은 영국 은행의 턱 밑에 꽂아 넣는 정찰용 칼날이었다. 단, 한 번에 쏟아붓지 마. 영국 은행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100만 파운드 단위로 쪼개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게.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동시에 찌르는 것처럼. 드러켄 밀러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명령은 즉각 트레이딩 플로어로 전달되었다. 뉴욕, 런던, 도쿄, 홍콩의 퀀텀 펀드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매도, 셀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김종영은 드러켄 밀러와 함께 집무실이 아닌 트레이딩 플로어 한가운데 섰다. GKI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이 거대한 전쟁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파운드화의 환율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10억 파운드라는 거금이 조용한 시장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드는 듯했다. 사일러스를 비롯한 신종파 임원들이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 영국 은행의 방어는 견고해. 누군가 속삭이는 순간이었다. 점점점 움찔 평행선을 그리던 파운드 마르크 환율 그래프가 마치 심장이 멎기 직전의 환자처럼 미세하게 아래로 떨렸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6%, 움직인다. 누군가 외쳤다. 그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다. 퀀텀 펀드가 던진 10억 파운드라는 돌멩이가 잔잔해 보이던 수면 아래의 거대한 불안 심리를 건드린 것이었다. 파운드화가 왜 떨어지지? 소문이 진짜인가? 시장의 다른 투기 자본들, 은행들, 심지어 일반 기업들까지 겁에 질려 파운드화를 내던지기 시작했다. 패닉셀 위 전조였다. 촤아, 그래프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5%, 이제 ERM 밴드 하한선, 마이너스 6.0%, 이 코앞이었다. 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반대편에서 어마어마한 매수, 바이, 물량이 터져나왔다. 쿵, 마치 거대한 벽이 나타난 것처럼 하락하던 그래프가 급격하게 반등했다.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5.0%로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영국 은행이다. 드러켄 밀러가 소리쳤다. 비밀리에 개입하던 그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었다. 그들은 퀀텀 펀드의 10억 파운드짜리 칼날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트레이딩 플로어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조지 소로스, 김종영 위 입을 바라보았다. 더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하지만 종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찍히는 거래량을 보고 있었다. 드러켄 밀러가 다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그의 귀에 속삭였다. 조지, 믿을 수가 없군요. 월 말인가, 스탠리. 방금 우리가 던진 건 10억 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따라서 던진 게 약 15억 파운드. 총 25억 파운드 정도의 매도 물량이었죠. 그런데 드러켄 밀러는 모니터의 거래량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걸 막기 위해 영국 은행이 지금 단 10분 만에 쏟아부은 돈이 50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종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드러켄 밀러를 바라보았다. 드러켄 밀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GKI 위 김종영이 그토록 갈망했던 확신 내찬 엘리트의 눈빛이었다. 보스, 드러켄 밀러가 말했다. 우리는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저들은 지금 성벽을 통째로 허물어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이 맞았다는 흥분과 동시에 그 계산을 뛰어넘는 보스의 통찰력에 대한 경외감으로 떨고 있었다.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피를 쏟아부어서라도 우리를 막으려 할 겁니다. 그는 종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침의 위심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다음 명령을 내려주시죠. 보스. 김종영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영국 은행의 필사적인 방어로 그래프는 간신히 마이너스 5.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저것은 방어가 아니라 출혈이라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종영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지금 쳐야 합니다. 빅터가 반발하려 했지만 드러켄 밀러가 손으로 막았다. 아니, 종영은 GKI에서 배운 가장 잔인한 생존 본능을 꺼내들었다. 상처를 입혔으면 피가 날 시간을 줘야지. 그는 트레이딩 플로어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들이 오늘 밤 피를 흘리며 공포에 떨게 놔두게. 우리는 내일 다시 공격할 걸세. 그리고 모레도 그들의 피가 마를 때까지. 첫 번째 파동은 끝났다. 그리고 드러켄 밀러는 완벽하게 김종영의 편이 되었다. 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20일 내부의 적 펀드 내의 반대파. 소로스가 미쳤다. 첫 번째 파동이 끝나고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플로어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흥분과 그보다 더 깊은 공포로 나뉘었다. 드러켄 밀러와 빅터 같은 공격파는 승리를 예감하며 흥분했지만 사일러스를 위시한 신중파, 즉 반대파 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사일러스는 자신의 사무실에 신뢰하는 몇몇 시니어 매니저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다. 김종영, 소로스, 이 퇴근하고 트레이딩 플로어의 불이 대부분 꺼진 뒤였다. 미쳤어. 조지 소로스가 완전히 미쳤어. 사일러스가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승리가 아니야. 지옥의 아가리를 본 거지. 10억 파운드를 던졌는데 10분 만에 50억 파운드가 막아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저들은 우리보다 5배, 아니 10배는 강하다는 뜻이야. 다른 매니저가 불안한 듯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까불지 마라. 이 정도는 푼돈이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우린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라고요. 그들은 김종영이 꿰뚫어본 출혈과 공포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GKI 위 김종영이 박 팀장 앞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국가라는 거대한 권위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에게 50억 파운드는 필사적인 방어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과시로 보였다. 그런데 드러켄 밀러는 그 미친 계획에 넘어갔어. 사일러스가 이를 갈았다. 펀드 전체를 건다고 100억 달러. 이건 자살행위야. 영국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우릴 파산시키는 데 하루도 안 걸려. 그들의 공포는 펀드의 안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러다 우리 퇴직금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누군가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을 입 밖에 냈다. GKI에서 종영의 눈치로 파악했던 바로 그 개인적 손실에 대한 공포였다. 보스가 이상해진 건 다들 느끼고 있잖아. 사일러스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침 회의 때부터 딴 사람 같았어. 논리 대권위, 자존심, 무슨 철학 강의하는 줄 알았다고. 투자는 숫자로 하는 거지 심리학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동의했다. 조지 소로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심리 분석 따위에 의존해 펀드 전체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에게 김종영은 GKI 위박 팀장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편견으로 종영을 판단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변덕을 부리는 미치광이로 보였다. 이대로 두면 다 죽어. 사일러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막아야 해. 어떻게? 드러켄 밀러가 보스 편에 붙었는데 이사회도 결국엔 조지 소로스의 손을 들어주겠지. 이사회에 직접 연락할 거야.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할 걸세. 조지 소로스의 현재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일세. 그것은 명백한 쿠데타, 모해였다. 펀드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부의 적들이 김종영의 심장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논리가 아닌 공포에 사로잡혀 펀드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리더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22. 김종영의 리더십.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편견에 베팅하는 거요. 다음 날 아침 9월 5일 드러켄 밀러는 밤새 사일러스 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김종영의 집무실을 찾았다. 보스, 큰일 났습니다. 사일러스가 이사회에 연락했습니다. 당신의 정신 감정을 요구할 기세입니다. 그가 다른 임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미쳤다고요. 김종영은 보고를 듣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GKI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동료들, 구색 맞추기라며 조롱하던 그들 역시 공포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방대 출신이 우리와 동급일 리 없다. 는 편견. 그와 엮이면 나도 손해본다. 는 공포. 사일러스도 똑같았다.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는 편견. 내 퇴직금이 날아간다. 는 공포. 회의를 소집하게 스탠리. 이사회 말입니까? 아니. 종영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제 그 공포에 질려있던 놈들. 사일러스를 포함한 모든 핵심 운용력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으게. 몇 분 뒤 퀀텀 펀드의 심장부인 대형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일러스와 그의 반대파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어디 한번 말해보라 는 식의 불신과 적애가 가득했다. 드러켄 밀러와 빅터는 긴장한 채 종영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종영은 상석에 앉지 않았다. 그는 GKI에서 자신이 섰던 그 자리, 회의실 구석에 발표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어제 자료실에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시켰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국 재무장관 노먼 라몬트의 오만한 얼굴이 가득 찼다. 우리는 투기꾼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일러스가 비웃었다. 보스, 어제 본 영상입니다. 저게 바로 저들이 강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종영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그들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는 리모컨을 들어 이번에는 존 메이저 총리의 얼굴을 띄웠다. 영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투기꾼들은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시장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종영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영국 은행이 10분 만에 50억 파운드를 쏟아붓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힘, 그들의 데이터, 그들의 외환보 요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일러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일러스, 자네는 내가 숫자가 아닌 심리학으로 투자한다고 비난했지. 내가 미쳤다고 했고. 사일러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맞아. 자네 말이 반은 맞네. 종영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저들의 숫자를 보고 베팅하는 게 아니니까. 그는 스크린 속 오만한 정치인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편견에 베팅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우리는 영국은행의 외환보 요구라는 데이터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GKI에서 억눌렸던 모든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저들의 썩어빠진 고정관념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투기꾼 따위에게 질 수 없다는 저들의 오만한 자존심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는 박 팀장이 기획서를 찢던 순간을 떠올렸다. 데이터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논리, 경제 침체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권위, 자존심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KI 위 어떤 멍청한 상사처럼 그들은 논리를 찢어버리고 폭력, 금리 인상을 택할 겁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숨죽이고 있었다. 저들은 어제 50억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50억을 더 던지면 저들은 100억을 쓸 겁니다. 내일 우리가 100억을 던지면 저들은 200억을 쓸 겁니다. 스스로 피를 말려 죽을 때까지.
그는 사일러스에게 다시 걸어갔다. 사일러스, 우리의 적은 저들의 무한한 돈이 아니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저들의 무한한 오만이란 말일세. 저들은 이미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 우리는 그저 그 함정의 문을 닫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김종영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선언을 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질 수 없는 역사상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미쳤다고 이사회에 고발할 텐가. 그는 사일러스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면 나와 함께 역사의 승자가 될 텐가.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일러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팔짱을 풀었다. 그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포를 압도하는 김종영, 소로스, 의냉철하고 무자비한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김종영의 리더십에 완벽하게 굴복했다. 내부의 적은 그렇게 사라졌다. 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23. 두 번째 설득, 감동, 현대에서의 처절한 실패담을 가상의 투자 실패담으로 각색해 이야기하다. 김종영, 소로스, 의 선언은 회의실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나를 미쳤다고 고발할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승자가 될 텐가. 사일러스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쿠데타는 명분도 동력도 잃었다. 그들은 권위, 영국은행에 대한 공포를 논리, 보스의 확신로 반박당하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었지. 동의는 아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100억 달러가 넘는 펀드의 전 재산을 건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김종영은 그것을 알았다. 그는 GKI에서 보았다. 박 팀장의 논리가 꺾였을 때 그는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다. 공포로 짓누른 조직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는 사일러스의 굴복이 아니라 이 싸움의 진정한 파트너인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진심 어린 동참이 필요했다. 드러켄밀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보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그 거대한 배팅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김종영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공격적인 태세를 풀고 연단에서 내려와 테이블에 가볍게 기댔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이 확신에 찬 지도자가 아닌 깊은 상처를 회고하는 한 인간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는 시선을 허공에 두었다. 내가 왜 숫자가 아니라 저들의 오만함이라는 심리에 집착하는지. 스탠리, 자네는 특히 그럴 테지. 내가 변했다고 생각할 테고. 드러켄밀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보스, 오늘 아침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 과거의 실패담을 하나 들려줘야겠군.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실패담은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수년 전, 내가 아직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이 일일세. 김종영은 GKI 위 자신을 제3위 인물로 각색하기 시작했다. 아주 총명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젊은 애널리스트가 하나 있었지. 그는 학연이나 지연, 소위 말하는 주류 출신이 아니었네. 하지만 시장을 읽는 눈만큼은 천재적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이들은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 젊은이가 엄청난 분석을 해냈네. 시장에 모두가 환호하던 어떤 주식,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이대로 두면 모든 투자자가 파산할 수 있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였지. 김종영은 자신의 찢겨진 기획서를 떠올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보고서를 펀드의 최고 책임자에게 가져갔네. 펀드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그 책임자는 김종영의 목소리가 순간 옥탑방에서의 절규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그것을 분노로 해석했다. 그 책임자는 보고서를 읽지 않았네. 그는 보고서를 들고 온 젊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 그리고 물었네. 네가 감히 내 결정을 의심하는 건가?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딴 걸 가져왔지? 김종영은 눈을 감았다. 박 팀장의 격렬 어린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책임자에게는 펀드의 리스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한 건 자신의 권위였지. 감히 비주류 출신의 젊은 놈이 자신의 판단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걸세. 그는 그 젊은이가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네.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다. 드러켄밀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겠나? 김종영이 물었다. 그는 무너졌네. 그의 논리가 부서진 게 아니야. 그의 존재가, 그의 열정이 권위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서 산산조각 났지. 그는 내 주제를 알라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장을 떠났네. 그리고 그 펀드는 그가 숨을 깊게 내쉬었다. 물론 정확히 그 젊은이의 예측대로 몇 달 뒤 시장은 폭락했고 펀드는 파산 직전까지 갔지. 그 오만했던 책임자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그 쓸데없는 보고서로 혼란을 야기했던 젊은이에게 돌렸네. 김종영은 고개를 들어 스크린 속 영국 총리와 재무장관의 오만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GKI 위 트라우마와 1992년의 현실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했네. 그 오만한 책임자의 권위가 논리를 짓밟는 것을 그저 방관했지. 그게 내 평생의 가장 큰 실패담일세. 그는 천천히 흔들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드러켄밀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스탠리,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지 소로스가 아닌 김종영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 내 눈에는 저 영국 총리와 재무장관의 얼굴이 그날의 그 오만한 책임자의 얼굴과 똑같이 보이고 있네. 그리고 우리의 이 분석 보고서는 그날 찢겨나갔던 그 젊은이의 보고서일세. 김종영은 드러켄밀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두 번 다시 권위 따위가 논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나는 저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봤네. 그래서 확신하는 거야.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에서 가져온 김종영의 가장 처절한 진심이었다. 이건 돈을 버는 싸움이 아니야, 스탠리. 이건 그날 찢겨나간 그 젊은이의 논리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싸움일세. 그리고 그 증명을 위해서는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릴 모든 것이 필요한 걸세.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사일러스조차 고개를 숙인 채 김종영, 소로스 의 이야기에 담긴 처절함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미치광이 위 도박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끔찍한 실패, 트라우마를 교훈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한 리더의 진심을 보았다. 두 번째 설득은 그렇게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24. 드러켄밀러, 편이 되다. 알겠습니다, 보스. 배팅 규모를 얼마나 늘릴까요? 회의실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김종영이 들려준 가상의 실패 담은 펀드 전체를 걸겠다는 미친 도박에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처절한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것은 더 이상 돈 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논리와 오만 위 싸움, 리더의 신념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펀드 내에서 그 누구보다 조지 소로스를 잘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침 회의에서 보았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방금 전이 공격적인 논리, 마지막으로 이 처절한 고백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저 이야기, 진짜일까? 드러켄밀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든 완벽하게 계산된 우아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저 이야기가 보스의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다. 보스는 지금 이 싸움을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싸움을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는 전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드러켄밀러의 머릿속이 GKI 위 김종영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만약 보스의 말이 맞다면, 만약 상대가 그 오만한 책임자와 똑같다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왜 펀드 전체라는 규모를 두려워했는지. 그것은 자신 역시 사일러스처럼 국가, 영국은행은 합리적일 것이라는 권위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스는 그 권위가 오만에 불과하며 그 오만은 비합리적인 자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를 통해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 드러켄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그 오만함을 꺾으려면, 그 권위를 박살내려면 어설픈 공격은 의미가 없다. 만약 50억 달러 정도만 베팅한다면 영국 정부는 막대한 출혈을 입겠지만 투기꾼들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그들의 권위는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 오만한 책임자는 또다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보스가 말한 증명이 될 수 없었다. 논리가 권위를 이기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 권위 자체를 시장에서 파산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자존심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 그들의 은행을 무너뜨려야 했다. 드러켄밀러는 비로소 펀드 전체라는 베팅이 관기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논리적인 전략임을 깨달았다. 보스의 감성적인 고백이 드러켄밀러의 이성적인 결론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펀드의 2인자인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굴복한 사일러스와는 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김종영, 소로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김종영의, 아니, 조지 소로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침의 의심이나 조금 전이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싸움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한 파트너의 차갑고 냉철한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김종영이 GKI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자신을 향한 완벽한 인정과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보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략에 100% 동의합니다. 드러켄밀러는 더 이상 보스의 결정을 따르는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의 공동 지휘관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보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적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부수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시 김종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사냥개와 같은 미소가 걸렸다. 베팅 규모를 얼마나 더 늘릴까요? 이것은 정말 100억 달러를 다 쓸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100억 달러에 추가로 얼마를 더 빌려와서 저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까요? 라는 완벽한 동참의 질문이었다. 김종영은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가 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를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을 짓밟았던 GKI 위 트라우마를 1992년의 뉴욕에서 완벽하게 승화시키고 있었다.